자, 반갑습니다. 네, 한 주 만에 다시 뵙네요. 우리 내부자들 코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은 위원장님 나와주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이지은입니다. 네, 김규현 변호사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규현입니다. 네. 자,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전당대회 때문에 아주 즐거웠던 주말이었습니다. 그랬어요? 저 또 이제 선관위원이었어가지고요. 네. 어제 그제까지 마지막까지 좀 이제 계속 참관도 하고 현장도 가고 하면서 네, 잘 끝났습니다. 네, 김규현 변호사 어떻게 보냈어요? 저도 전당대회 네. 어제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습니다. 누구나 갈 수 있는 자리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냥 계속 앉아 A1. 있었습니다. 예, 구경하고. 네, 잘했습니다. 네. 자, 요즘에 전국을 보면 계속 그 친일 정권, 네. 이 친일 논란이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가 한동안 검찰 독재 정권을 겪으면서 7, 80년대 군부 독재 이후에 검찰 독재 정권을 보면서 7, 80년대로 다시 회귀하는 거 아니냐 역사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에 보면 7, 80년대가 아니라 일제 강점기 시대로 들어선 것 같아요. 그죠? 아직 맞습니다. 독립이 안 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나라를 송두리째 일본에 네. 받들려고 하는 저들의 최소한, 작태. 그죠. 최소한 군사 독재 때는 친일은 안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는. 막 네. 이순신 장군 동상 세우고 막 역사도 뭐 있는 대로 네. 잘 가르치고 그랬던 것 같은데. 네. 네. 그래서 요즘에 중꺾마가 있었잖아요. 아, 중요한 것은 중일마. 뭐 꺾이지 않는 마음 뭐 이런 네. 게 있었는데 이제 중일마가 태어났어요. 맞아요. 아니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마음을 국민의 네. 마음을 대변을 해야 되는데 네. 왜 일본의 마음을 그렇게 한 대 양 대변하는지. 때려주고 싶어. 양 이제 만나면. 역시 그 그러니까요. 예. 진짜. 아유 진짜. 과거에 자꾸 막 이제 일본의 힘이라고 막 그러면서 이제 네. 그 속내가 이제 자꾸 친일을 하는 사람들 보면 일본이다 네. 자기 국적을 네. 그렇게 그냥 뭐 소위 옛날에 놀렸잖아요. 그냥 네. 놀렸던 건데 요즘 그냥 진짜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농담으로 못 하겠어요 그런 말을. 네. 자, 이렇게 지금 전국이 숨가쁘게 치닫고 있는데요. 오늘 이재명 대표 2기죠. 그러니까 연임을 했으니까 네. 2기 지도부가 들어섰는데 오늘 이제 최고위원 회의도 첫 번째 했고 이재명 대표하고 한동훈 대표가 25일 날 일요일 날이죠. 일요일 날 3시에 만난다고 합니다. 그 얘기도 2부에 전현희 의원 최고위원 나오시면 자세히 다루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전당대회 이야기 조금 간단히 하고 네. AI 정치 토크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당대회 결과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근데 전당대회 결과를 제일 뒷장 거기 보여주시면 되죠? 네. 보시면 이제 당대표 선거는 뭐 이재명 네. 대표가 85.4로 네. 당선된 건 많은 분들 다 알고 계실 것 같고 당대표 선거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좀 덜했어요. 네. 너무 압도적이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관심이 좀 덜고 연설만 네. 관심을 좀 가졌고 네. 흥행은 최고위원 선거가 흥행을 짚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찌 됐든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 꽃 이야기도 드려보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민주당 지지율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네.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 확실히 있었다. 그리고 뭐 저 친일 논란 네. 이런 게 이제 맞물리면서 민주당 지지도가 올랐는데 어떤 언론 기사를 보니까 정봉주 의원이 큰일을 했다. 전당대회 흥행시키는데 그런 아주- 평가를 하는 언론 기사도 있었습니다. 정말 다이나믹했죠. 흥미진진하게 하는 네. 요소 중에 하나였던 건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거 뭐지? 네. 그래서 전당대회 이거 뜨겁네 하면서 뭐 관심 가졌다 그런 흥미로운 분석도 있었는데 결과는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실 텐데 국민 여론조사하고 권리다운 투표, 대의원 투표로 이루어졌죠. 뒷장 한번 넘기시겠습니까? 표로 한번 보면 최종 득표율 1위부터 쭉 나옵니다. 김민석, 전현희, 한준호, 김병주, 이현주 이렇게 했고 정봉주, 민영배, 강선우 세 분이 낙선을 하셨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제 그 이따 전현희 의원 나오시겠지만 ARS 투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 ARS 투표에서 전현희 의원 1등했어요. 놀라운 일이네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때 분위기가 네. 막 이렇게 되면서 네. 전반적으로
전현희 의원이 치고 나가겠구나 예상을 저희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권리다운 누계에서 전현희 의원이 2등을 한 거예요. 네. 원래 이제 4등 했었잖아요. 네, 네. 아 5등 했었지 5등. 5등이었나요? 네. 5등 했었어요. 네. 뭐 들어가기 전에 5등 했는데 6등이 이현주 의원 맞아요, 맞아요. 그랬는데 네. 권리다운 투표에서 2위로 올라가 버렸어요. LS 투표에서 1위를 하면서 네. 그렇게 됐고 대의원 투표에서는 한준호 의원이 1등을 했고요. 전현희 의원이 2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또 저기 여론조사에서는 김민석 의원이 1등을 하고 네. 전현희 의원이 2등을 했어요. 그래서 전현희 의원이 고루 2등을 이렇게 차지하면서 네. 누계 2등으로 됐고 약간 이제 전략적인 투표들도 좀 이루어졌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봉주 의원에 대한 실망, 비판적인 인식을 가진 분들이 4위, 5위, 6위 뭐 이쪽에 특히 네. 이제 5, 6위 쪽에 전현희, 이현주 두 분한테 좀 더 지지를 많이 보낸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네. 전현희 의원 나오시면 네. 일단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오보도 떴었다면서요? 저는 현장에 계속 앉아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 이제 빨리 그 소식을 들은 건데 네, 그 이제 천천히 이게 최종 득표율 퍼센트로 순서대로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때 제가 카톡이 막 도는데 정봉주 의원이 최고위원 당선이 됐다고 네, 카톡이 계속 뜨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이 빠지고 정봉주 의원이 들어가 있는 그걸로 도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정봉주 의원이 11.7 예. 아니었나? 그 이현주 의원이 더 높은데 예. 그거 아닌데라고 했는데 그렇게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알고 잘못 봤더니 음. 예, 발표하시는 분이 이게 말이 이게 살짝 세가지고 11.7인데 12.7로 들린 거예요 이게. 아니, 그러니까 그건 뭐 기자가 발언을 실제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렇죠. 너무 치명적인 실수인데요, 그렇죠. 그거는. 근데 사실 이제 저희도 이제 적으면서 이렇게 들었는데 약간 12로 들리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12 옆에 사람이 막 네. 크로스 체크했고 12 맞아? 12? 아니야 11이야 11. 어. 이렇게 저는 바로 잡았는데 기자는 그걸 그대로 기사를 야. 내버린 거죠. 기자는 박상 TV를 봤으면 정확히 알았을 텐데 어제 그러니까요. 저희가 그 많은 분들이 시청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하면서 종합 누계 내기 전에 이미 끝난 거잖아. 하나하나 하면 합치면 종합 누계가 나오는데 그 전에 이미 끝난 거기 때문에 이현주가 5등이다 딱 얘기를 했죠. 역시 박시영 TV를 봐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또 하나 더 생깁니다. 살짝 숟가락 얹으면서. 네.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아니죠. 거기 이제 지금 대표 아니죠. 의원이죠. 지금은 이준석 의원이죠. 의원이죠. 허은하가 대표죠. 예. 이준석 의원이 흥미로운 분석 하나 했는데 민주당의 지도부 당대표와 최고위원 5분 합치면 총 6분인데 6분 중에 한준호 의원만 빼고 나머지 분들은 다 영남권 출신이다. 5명이. 그래서 이거 눈여겨봐야 한다. 네. 왜 동진정책 흔히 이야기하는 네. 이렇게 해석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굉장히 색다른 네. 어떤 그런 접근이었던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연설하면서도 이현주 의원하고 전현희 의원은 그러니까 동진정책이라는 표현도 썼었고요. 네. 그걸 좀 강조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네. 아무튼 좀 영남 출신이 많아요. 네. 이재명 대표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안동이고 전현희 의원은 저 통영이고 이현주 부산 그다음에 김민석 사천 네. 그리고 경북 예천의 김병주 이렇게 해서 이제 5분이죠. 사실 이제 저희 또래는 고향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이게 뭐 중요하게 생각지를 않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기자님들이 저보고 막 이종호 고향이 어디냐, 막 단톡방 멤버들 고향이 어디냐 다 물어보는데 전 중요하게 생각지를 않아서 들었던 것 같은데 예. 기억이 잘 기억을 안 못 하는 나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런 게 중요하구나 하는데 이준석 의원은 저 나이도 비슷한데 그러니까 고향을 다 근데 이렇게. 사실 민주당 내에서는 그렇게 크게 의식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네. 저쪽에서는 또 상대 진영에서 그런 걸 또 의식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사실 그게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좋아하시는 건데 제가 옛날에 이제 보좌진을 했었잖아요. 예. 국회에서 잠깐 일할 때 예. 국방위였거든요. 김광진 의원실. 예, 김광진 의원실 있을 때 그때 무서운 분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박지원 의원님이 수시로 전화가 와요. 군 인사 날 때마다 전화요. 장군 인사 발표되면은 예.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여기 장군 오늘 발표난 사람 중에 호남 출신이 누구 있는지를 다 알려달라고. 아니 근데 공무원들은 그거 다 체크합니다.
저희 그러니까. 출신별로 다. 근데 예. 발표 자료에는 네. 그게 안 안 나오죠. 나오잖아요. 예. 나오는데 안 나오죠. 그런 걸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 체크하느라 원래 참 박지원 힘들었어요. 의원이 늘 하는 게 그거예요. 예. 호남 뭐 몇 명. 그러게요. 근데 이제 그런 또 순기능도 있어요. 네. 그런 메시지를 내면서 그렇죠. 네. 아 근데 그거 저 체크하는 거 좀 늦어지면 이제 막 혼나요. 네, 그거. 그러면 김규현 변호사를 알아보십니까? 박지원 의원이 그 당시에 보좌관 했던 걸 알아보시던가요? 아니죠, 그거 아니 전화로만 맨날 해가지고. 자, 이제 본격적인 토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지은 위원장이 새롭게 그 저희 이제 내부자들 시작하면서 두 가지 꼭지를 계속 해보겠다. AI로 풀어보는 정치 토크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이제 탄소 같은 여자. 네. 두 가지를 이제 키워드 잡아갖고 해보겠다고 했는데 네. 늘 신선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AI 정치 토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주제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이제 전당대회가 끝났고 최고위원 5분과 이제 당대표가 결정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AI한테 최고위원들과 당대표의 특징을 제가 얘기를 하고 네. 요런 특징을 가진 정치인을 귀여운 고양이로 그려줘라고 했습니다. 그 특징은 이제 뭐 정치적 서사나 뭐 이런 걸 중심으로 이야기한 건가요? 네. 아니면 생김새를 이야기한 건가요? 생김새도 조금 들어있기도 하네요. 그런데 그래요? 제가 이제 특징을 짤막하게 얘기를 하고 귀여운 고양이라고 한 이유는 예. 제가 일단 귀여운 걸 너무 좋아하고 예. 귀여워야 됩니다. 그러고 원래 강아지로 하려고 했었는데 예. 또 했다가는 또 국회의원을 개새끼에 또 이지은 쌍욕했다 해놓은데 그럴까 봐. 특히 예.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서 이렇게 그러니까요. 한 방에 갑니다. 한 방에 그럴 것 같아서 예. 고양이로 바꿨습니다. 잘했습니다. 네, 네. 자, 한번 그러면 하나씩 살펴볼까요? 네, 순위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떤 분은 먼저? 네. 김민석 네. 최고 수석 최고위원님. 네. 네, 정치계의 아이돌 스타였으나 오랫동안 야인 생활을 하다 먼 길을 돌아서 다시 대중 앞에 선 정치인. 지도부 선거에서 처음에는 순위가 낮았으나 전략가적 모습과 당대표의 지지로 순식간에 1위로 등극한 정치인의 모습을 귀여운 고양이로 그려줘라고 이야기를 저 했습니다. 내용이 함축적이네, 진짜. 그래요? 아주 잘했습니다. 역시 공부를 잘했던 모양이에요. 좀 했죠, 이렇게 제가. 잘난 여자. 짧은 문장에 다 들어가 있는 거. 다 네. 진짜 좀 네. 함축적으로 잘했네. 한번 볼까요? 고양이 어떤 고양이 나올지. 귀여워. 이게 이제 AI가 보니까 어. 여기 나와 있는 지시문에 나와 있는 뭐 문장이나 단어들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딱 그림을 만들더라고요. 아. 그래서 오랜 야인 생활을 하다 먼 길을 돌았다 그랬잖아요. 저 네. 뒤에 있는 그 희미하게 된 고양이들이 먼 길을 돌아서 야인 생활했었던 고양이고 드디어 이제 아이돌과 전략가적인 모습을 가진 김민석 의원의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눈 그리고 저 뒤에 있는 큰 고양이가 이제 당대표 고양이가 흐뭇하게 쳐다보는 누군가 했어요. 그건 이미지로 지금 붙인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맞아요? 예. 그런 모습입니다. 아, 예. 아, 어떠세요? 자, 해석이 그럴듯합니다. 귀엽죠? 네, 그럴듯합니다. 아, 이 멋있네요. 캐릭터로 만들어 팔아도 될 것 같아요. 네. 김민석 의원님한테 팔아볼까요, 이거? 요거는 이제 박시영 TV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걸로 일단 하고 두 번째 네. 전현 의원이겠네 그러면. 예. 네, 전현 의원. 과거 모범생 이미지였으나 정권의 탄압에 맞서며 투사가 된 정치인. 지도부 선거에서 순위권 밖으로 밀려나기도 했으나 동료의 죽음에 붕괴하는 강성 발언 등으로 높은 순위로 지도부에 입성한 정치인의 모습을 귀여운 고양이로 그려줘라고 했습니다. 야, 이것도 뭐 함축적으로 전현 의원에 대해서 잘 설명했습니다. 궁금합니다. 네. 자, 한번 보여주시죠. 네, 모범생이 화나면 이런 모습입니다. 오. 그러게 이거 약간 선생님한테 혼나고 혼내줄 거야, 약간 이런 모습. 불의를 보고 못 참는 약간 네. 그런 느낌인데. 약간. 화나는데도 너무 귀엽죠. 저는 오른쪽에 있는 저 하악지라는 저 고양이가 너무 그러게요. 귀엽더라고요. 예, 예. 동료의 죽음에 붕괴하는 모습입니다. 야, 진짜 이 코너는 정말 천재 아니면 이거를 만들 수 없는 코너입니다. 천재가 아니면. 감사합니다. 양복 천재이지. 입고 있는 게 너무 귀여워. 천재. 너무 이지은. 귀엽죠. 예. 자, 세 번째 한번 볼까요? 네, 한준호 의원. 한준호 의원님 연예인처럼 키도 크고 잘생긴 정치. 저희 사심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네.
현 정권이 극심하게 언론 탄압을 하는 상황에서 언론 개혁의 적임자로 평가받아 안정적으로 지도부에 입성한 정치인의 모습을 귀여운 고양이로 그려줘라고 했습니다. 네. 어떻게 나올까요? 궁금합니다. 네. 뭔가 잘생긴 네. 저 뒤에 이제 언론 탄압을 뜻하는 검은 구름들이 좀 있고요. 네, 저기 사람이 왜 갑자기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최초로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네, 네. 그러고 이제 이렇게 마이크들이 있는 걸로 봐서 이제 언론과 관련된 그러네. 모습. 그래서 네. 마이크가 많구나. 네. 언론. 언론 댓글에서 이제 저도 몰랐었는데 왜 네. 넥타이가 빨간색이냐. 제가 어떤 당이다 뭐 이런 얘기를 안 해가지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네. 네. 자, 네 번째 김병주 의원. 네, 계급 높은 군인 출신 정치인. 제가 사성장군이라고 하면 못 알아들을 것 같아가지고 저렇게 풀어서 얘기했어요. 현 정권이 나라를 팔아먹을 것 같은 상황에서 안보를 든든하게 지킬 적임자로 평가받아 안정적으로 지도부에 입성한 듬직한 정치인의 모습을 귀여운 고양이로 그려줘라고 했습니다. 네, 듬직이란 키워드가 있네. 네, 보여주세요. 오. 네. 야, 모자도 그렇고. 야. 네, 네. 군복에 딱 맞다. 모자까지. 그쵸, 귀엽죠. 예. 그리고 저 뒤에 아마도 이렇게 희미하게 돼 있는 안경 쓰고 이렇게 양복 입고 있는 저 고양이들이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고양이들인 것 같고 나머지 앞에 초롱초롱한 눈으로 이 저기 김병주 의원을 이렇게 우리를 지켜줘라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잖아요. 이거 김병주 의원이 이거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 그러게요. 캐릭터. 우리 팔을까요? 이거 세게 팔아야 돼. 우리 5대5로. 5대5로. 수익은 5대5로 좋아, 나누는 좋아. 걸로. 뒤에 앉아 있는 고양이들이 네. 엄청 귀여운데요, 저는. 그쵸, 다 너무 귀엽죠. 약간 전 처음에 이제 약간 병사들인가? 예. 우리를 생각. 지켜줄 거야. 이거는 진짜 딱 어울려. 딱 보면 네. 누가 봐도 김병주 의원이야. 네, 네. 배도 좀 나왔고. 네, 사성 장군인데 별이 2개밖에 없습니다. 네. 어깨가 좁아가지고. 양쪽 거 합치면 4개죠, 뭐. 네, 합쳐서 4개. 자, 다음 이현주 의원. 우리 정당을 탈당해서 경쟁 정당으로 갔다가 산전수전 다 겪고 최근 다시 돌아온 정치인. 잘 싸우기로 유명하지만 지도부 선거에서 성적이 높지는 않았음. 그러나 결국 마지막 순위로 지도부에 입성한 전투적 정치인의 모습을 귀여운 고양이로 그려줘라고 이것도 했습니다. 함축적으로 잘 정리했네요. 자, 궁금합니다. 이건 뭐야? 너무 웃기죠? 이거 약간 야, 나 돌아왔다 이러면서 여기 내 자리 아직 남아있지 이런 느낌으로. 이 산전수전 진짜 야. 다 겪은 느낌인데 제가. 갑자기 약간 이거 영화 포스터 같은 느낌이 돼버렸네. 그림체가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림체가 바뀌었어요. 그림체가 장르물이야. 바뀌었어. 네. 야, 그래서 전투형이 확실히 네, 전투형이고. 전투적이라고 하니까 그거를 저렇게 했네. 진짜. 한쪽에 뭐 갑옷 비슷하게 좀 네, 보여. 그러니까 글라디에이터 뭐 이런 느낌인데. 근육질이야. 얘는 배도 안 나와서. 이것도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이것도 좋아할 팔아도 것 좋을 것 같은. 이런 거 네. 어떻게 합니까? 저도 좀 배워봐야겠다. 야, 이게 재밌다. 그러니까. 이거 앞으로 네. 꼭 최고위원이 아니더라도 뭐 네. 이렇게 주요 정치인들 대선 후보들이라든가 그쵸. 이런 사람들 좀 해보면 재밌겠네요. 이미지 네. 만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정청래 의원 한번 해주세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분 더 남았습니다. 아, 우리 더 당 남았습니까? 대표님. 아, 우리 당 당대표님. 대표님. 네. 아. 네, 찢어지게 가난해서 학교를 그만두고 공장을 다녀야 했던 소년이 자라서 이제는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가 되었음. 현 정권과 여당은 야당 대표인 그를 죽이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탄압하지만 국민과 당원들의 압도적 지지로 그는 당대표에 선출되었음. 그런 그의 모습을 귀여운 고양이로 그려줘. 야. 라고 했습니다. 네. 자, 궁금합니다. 보여주세요. 오. 약간 근데 포스가 있죠. 그러니까 뒤에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지한다는 네. 그런 게 있네. 되게 확실히. 웃긴 게 사람들이 고양이를 지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약간 길고양이 느낌도 있고 눈빛이 야. 되게 살아있잖아요. 새로운 시도입니다. 10점 준다고 와, 10번째 뻔했어. 10만 원. 역시 네네네. 이지은이 이 코너를 살린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 진짜 멋있다. 네. 근데 제가 이걸 하면서 느꼈던 게 이제 이 AI로 고양이를 그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다르게 나와요. 똑같은 지시문을 넣어도 계속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넥타이도 그래요? 파란색이야. 파란색이야. 이거는 얘기도 안 했는데. 드디어 예, 예. 학습을 했네. 그러니까. 네. 그렇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느낀 거는 이게 그냥 여성 남성을 얘기 안 하고 그냥 정치인이라고 했는데 다 남자로 나오더라고요. 남자 넥타이맨 모습으로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그래서 좀 보면 여성 그러면 정... 나중에 네.
여성 정치인이야 뭐 말을 한마디 넣어주면 또 어떻게 나올까? 한 번 넣어봤거든요. 어. 그랬더니 머리 길고 치마 입은 그러니까 AI가 중립적이지 않고 이미 정치인은 남자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 학습을 많이 이게 돼 학습을 있더라고요. 기존의 인터넷이나 네. 이런 자료로 하니까 네, 네. 기존의 편견이 그대로 반영돼서 지금 이런 그렇죠. 지금 문제가 정치인들이 있는 거죠. 남자가 네. 좀 많으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반드시 국회의원이 돼야 되는 이유가 결론은 내가 돼야 한다. 그렇죠. AI에게 제대로 된 학습을 시키기 그렇죠. 위해서. 균형 네. 잡힌 학습을 위해서. 네. 다음 주에도 진짜 기대가 됩니다. 어떤 주제로 AI 정치 토크 우리 이걸 잘 만들면 대선 때도 이거 재밌게 좋을 것 써먹을 수 같아요. 있어요. 네, 네. 상대도 또 공격도 예. 하고. 이걸로. 그쵸, 그쵸. 네. 그러면 젊은 층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 이거 재밌잖아. 이걸로 네. 풀면. 맞아요. 그리고 제가 요즘 그래서 제 AI한테 한동훈을 좀 학습을 시키고 있거든요. 좋아. 네, 특성을 좀 학습을 시켜가지고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 뭐 아.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까치발 뭐 이런 얘기 그렇죠, 해줘야겠네. 그렇죠. 계속. 예, 예. 동물을 좀 딴 걸로 바꿔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 또 탄소 같은 여자. 네. 오늘 어떤 내용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네, 탄소 같은 여자는 탄핵 소추 같이 하고 싶은 여자. 네. 네. 계속해서 탄핵 소추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전당대회에서 김병주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탄핵할 때쯤이 되면 계엄을 준비할 수 있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이번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 네. 임명 때문에 그 얘기를 하셨죠. 맞아요. 그랬더니 국힘에서 망상이다.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과연 망상일까? 그러게요. 왜냐하면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실제로 계엄 문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기무사에서 준비했었고. 맞습니다. 막 해외로 도피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거 맞습니다. 네, 준비했던 네, 사람이? 네. 그래서 당시 이제 태블릿 PC 보도한 이후에 10월 29일부터 촛불 집회가 시작이 됐는데 11월 달부터 이미 계엄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왔었어요. 예, 그때 통수권자의 안위를 위한 군의 역할이라고 해서 필요시에는 국방부 장관이 계엄을 건의한다라는 이야기를 벌써 했었고 이듬해 2월 달에는 이제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엄을 할 것인지에 대한 문건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현 시국 관련 대비 계획이라고 나왔는데 그걸 읽어보면 이러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엄을 해야 된다가 아니라 계엄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완전 이제 계엄을 목표로 하고 그걸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주연천인가 듭니다. 그렇지 그때. 예, 네, 네. 조현천 사령관 네, 였던 네.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나왔던 그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 문건을 보면 어떠한 시나리오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부대를 어디로 이동시키고 어떻게 진압을 한다라는 것까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네. 또 이제 특히 언론 매체 및 인터넷을 통제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 매체를 검열을 하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나 SNS를 차단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 또 보수 측 언론들, 그러니까 보수, 진보, 중도를 다 나눠가지고 보수 측 언론에다가 이제 국가의 입장을 설명을 하고 또 시위대의 폭력성을 부각하는 보도를 해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근데 가장 놀라운 것은 야당 국회의원들을 현행범 체포를 해야 된다. 이런 맞아요. 얘기가 네, 나와요. 네. 네. 그게 이제 헌법에 따르면 그 계엄령이 선포가 됐다 하더라도 제적위원 과반수, 그러니까 300명 그렇죠. 중에 151명이 국회의원이 계엄을 해제할 것을 요구를 하면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야당 의원들 잡아들이는 거지. 맞습니다. 그렇죠. 그걸 못하게. 네, 맞아요. 음. 그래서 야당 의원들을 그때도 이제 여소야대 상황이었으니까 야당 의원들을 현행범 체포를 해가지고 의결 정족수를 미달시켜라. 그 구체적인 방법까지 이제 막 이 나옵니다. 정도면 거의 쿠데타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그렇죠, 네. 그렇죠. 그거를 네. 그 당시에 이제 획책하려고 준비를 했었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지금 만약에 탄핵 정국이 또 들었으면 또 저들이 그럴 가능성 또 있다. 저는 충분하다고 아,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이게 보면은 이제 옛날에 왕정 시절이나 이런 거였으면 이런 문건이 나왔으면 그 자체로 어떻게 보면 역모잖아요. 그렇죠, 막 예. 극형에 처하고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분들 뭐 처벌 제대로 받았나요? 아니 지금 그게 이제 검찰에서 올 2월 달에 검찰에서 거의 면죄부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모가 내란죄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으로 예, 예. 치자면 내란죄의 예비 음모에 대해서 다 불기소 음. 처분을 했어요. 근데 그 검찰 불기소 처분서에도 이 내용 자체가 위헌적이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란죄의 예비 음모가 되기 위해서는 충분히 다수의 조직화된 집단이 실제로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문건만 만든 것만으로는 아니다라는 이해할 수 없는. 왜냐하면 군대니까 시키면 그만이잖아요. 네네네. 지시하면 그걸로 네. 바로 되는 건데. 아니 옛날에 그 뭐 정당에서 뭐 내란 이런 것 뭐 문제가 됐던 적 있지 않습니까? 그때 막 비비탄총을 살라고 했다 막 이런 것도 문제 그때 삼고 했던 것 같은데. 통진당 예, 예. 맞아요. 네. 예, 예, 예. 거기 막 비비탄총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당 해산되고 예. 네.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한 거죠. 올 초에 기소도 하지 않은. 참 예. 굉장히 지금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다라는 맞습니다. 거를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이제 현 상태 이걸 이제 대입을 해보면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난주에 외교 안보 라인을 군 인사로 다 이제 바꿨잖아요. 네. 그래서 국방부 장관으로 김용현 전 대통령 대통령 경호처장을 내정을 예, 하고 근데 이제 이 사람도 군 출신이죠. 그렇죠. 그리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국가안보실장에 이제 임명을 하고 근데 국가안보실장은 지금까지 거의 외교관 출신들이 했었거든요. 네, 네. 근데 10년 만에 군 출신이 왔어요. 음. 이렇게 군 인사들을 외교 안보 라인에 전진 배치를 했다. 왜냐하면 이제 안보실장이 외교와 안보 두 축을 다 관장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외교 쪽보다는 안보 안보에. 쪽으로. 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외교 안보 라인이 왜 이렇게 자주 바뀌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반면에 우리 행안부 장관님 그 이상민 행안부 장관님은 2년 3개월 동안 계속 자리를 지키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행안부 장관도 충암고 출신. 그다음에 신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되신 분도 충암고 출신이에요. 김용현. 네, 중앙고 내정자. 1년 선배. 네. 그다음에 이상민도 중앙부. 맞습니다. 중앙고. 그런데 계엄법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 또는 국방부 장관이 계엄을 건의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야, 양쪽을 확실히 네. 장악했네. 그리고 자기 사람으로 딱 넣어놓은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이거 굉장히 좀 예의주시해야 된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그때랑 또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 아버지가 군 출신이었고 그때 계엄도 했었고 자기 주변에 군 인사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엄을 생각하는 게 조금 자연스러울 수는 있는데 지금 정권은 검찰 정권이잖아요. 네. 그래서 계엄뿐만 아니라 저는 검찰을 활용을 할 것이다. 저는 올 10월이 되면 야당 인사 한 40명 정도가 선거법 위반으로 다 기소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선거 4월 달에 치러졌잖아요. 그렇죠. 6개월까지 공소시효가. 선거 공소시효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10월 초에 네. 그때 몇 명이 기소될지 이제 그 규모가 드러날 텐데 대대적으로 민주당 인사들을 선거법 고리로 걸 거다 기소를 저는 그렇게 네, 본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금 검찰에 고발을 당했는데 두려워지네요 이게. 뭘 두려워져? 잘못한 게 없는데. 아 근데 잘못한 게 없어. 막상 그렇죠. 막상 이 수사 받으려니까 이게 여간 그 부담스러운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고발이 뭐 한두 곳에서 받은 건 아니잖아요. 여러 곳에서 다. 예, 그러니까 뭐 지금 언제 갑자기 치고 들어올지 막 이런 게 그냥 괜히 신경 쓰이는 거죠 이게. 그리고 일단 기소가 되고 수사가 들어가고 기소가 되면 사람이 위축이 되잖아요. 네, 네, 그렇죠. 싸우려고 해도 잘 네. 싸우지 못하고. 그걸 노리는 혹시 거죠. 모르는 맞아요. 거니까. 예. 그리고 정말 야, 주변 사람들이 다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또 이야기한 걸 들어보면 그 지금 인사를 했던 의미가 충암고로 이렇게 했던 게 단순히 국방부 장관만 있는 게 아니라 행안부 장관도 충암고고 그런 의미가 있다. 네. 그러니까 거기다 아까 지금- 계엄령을 하기 위해서는 군 쪽이나 행안부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이 하게끔 돼 있다. 네네. 건의할 수 있도록 돼 건의할 수 이제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정권 때 기무사가 이제 이걸 실무적으로 그렇죠. 검토를 예. 했었잖아요. 그 기무사의 지금 후신이 방첩사령부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근데 방첩사령관도 지금 충암고죠. 충암고. 어. 예. 그리고 777 부대라고 네. 우리나라 신호정보 막 아까 뭐 도청, 감청 이런 거를 담당하는 부대가 있는데 거기도 충암고 지휘관을 앉혀놨습니다. 아. 가장 요직에는 예. 야. 이제 가장 믿을 만한 사람들을 그렇죠. 깔아놨네요. 이제 모든 이제 충암고 패밀리네. 예, 정보 국내 정보 보안 뭐 계엄과 관련된 이런 포스트에 전부 다 앉혀놔가지고 이거 무슨 거의 뭐 하나회도 아니고 이게 예, 그런 거를 좀 방불케 하는 좀 위험한 야.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또 충암고 라인들을 계속 눈여겨봐야 하는군요. 네. 그렇죠. 진짜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얘기하면 대통령실인가 여당인가에서는 야 장군들 몇백 명 중에 충암고 3명이다 3명 말하면서 이제 뭐 그러는 3명이다 그 얘기가 4명이다 나왔잖아요. 이러는데 국방파하고 충암고파가 있다. 아, 국방부 그래요? 내부에. 그래서 이제
충암고파가 승리한 거다. 김용현이 되면서 그러니까요. 신원식의 국방부가 밀려났다. 예. 그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충암고가 절대적으로 보면 뭐 3-4명이라고 하는 거니까 장군수 몇백 명이고 그렇지만 근데 진짜 핵심적인 알짜배기 자리에 다 박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한 고등학교에서 그렇게 요직에 박아놓은 데가 얼마나 그러니까요. 있는지를 파악을 그런 게 해보면 어디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게 인맥이라는 게 딱 술 친구 아니면 검사 라인들 네, 몇 검사. 명, 충암고 충암고. 딱 그다음 김건희 라인 네. 이런 거네. 딱 어? 나머지는 이제 MB 인사들 MB 중에서 또 다 이제 데리고 오는 거고. 예. 좀 짜친 애들이고 한마디로 로얄 패밀리가 아니고 네네네. 거기에 이제 김태효 정도 뭐 이런 애들 네. 좀 쓰는 거고. 유라이트. 네. 아유 참.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오늘 짚어주셨습니다. 네. 말씀 다 하셨습니까? 다 했습니다. 네네. 자 이제 최혜병 특검 관련해서 좀 네. 이야기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요. 새로운 소식도 많이 있습니다. 네, 자, 재경특검법 관련 소식입니다. 네. 어저께 전당대회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님이 선출이 되시고 수락 연설을 했었죠. 네. 그 자리에 저도 있었고 이제 저 해병대 예비역연대에도 이제 외부 인사로서 이제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 막 외교관 분들도 초청 받아서 오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이제 초청 받아서 거기 갔는데 얌전히 보고 있었거든요. 네. 전당대회 하면서 해병대들이 한 번 딱 소리를 질렀어요. 언제요? 대표 수락 연설 때. 어. 네. 그때 어떤 말씀하셨냐면은 영수회담을 제안한다. 맞아요. 네. 그리고 한동훈 대표한테도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한다 하고 나서 가장 중요한 안건인 최혜병 특검법부터 논의합시다. 라고 이런 하실 분위기? 때, 예. 와 감동. 해병대 다 일어나가지고 어. 예 그때 환호를 질렀었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여야 영수회담은 지금 25일 날. 예, 네. 25일에 하기로. 영수회담은 아니고 여야 대표회담. 여야 대표회담 25일에 청와대는 하기로. 영수회담에 대해서 아직 반응이 없습니다. 그죠. 여야 대표회담이 지금 그렇게 잡혔고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이 최혜병 특검법에서 요즘 이슈가 자꾸 되고 있는 것이 이제 제3자 특검법도 있었고, 네. 근데 지금 이제 저를 그러니까요. 넣자고 자꾸 예. 제보 공작. 예. 제보 공작. 저 한동훈 대표와 이제 제보 공작 의혹까지 포함시켜가지고 특검을 하자라고 이제 제안을 했고 지금 그것이 이슈가 돼갖고 저한테도 지금 막 이제 기자분들이 전화가 막 오고 기분은 어떻습니까?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참 묘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진짜. 일각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김종대 의원이라든가 네. 뭐 다른 분들 보면 이제 또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에서는 땡큐다 같이 하자. 천안하면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네.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럼 뭐 왜 땡큐냐? 이건 당연히 넣으면은 이제 김건희 여사까지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 단톡방 쪽으로 쭉 연결이 되는 거니까. 네. 그리고 이제 특검의 규모도 훨씬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예. 얘기까지 논의할 수 있겠죠. 예. 그런 차원에서도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저 입장에서도 사실 제보 공작이라는 게 말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는 그러니까요. 거긴 해요. 제보는 누구나 좋은 할 거 수 있는 아니에요? 거잖아요. 예, 예, 예. 예. 누구나 안 할 수 좋은 거, 있는 예. 제보인데 그걸 어떻게 공작을 하느냐. 저도 이해가 안 되지만 공작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예, 오늘도 제 경찰서 민원실 가면은 고소장 진정서 내려오신 수많은 공작원들이 예, 고소 공작 지금, 아니에요? 예, 고소 고소 공작. 공작을 하러 오신 분들 이제 그렇게 불러야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말이 안 되고 저도 뭐 꺼리낄 게 없으니 뭐 해도 음. 그래도 머리로는 해도 뭐 무리 없지 않을까 그리고 싶은데 이제 당사자가 김기현 변호사 이런 입장을 띠고 있으니까 네. 민주당이 한동훈 만났을 때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만났을 때 오케이 받을게 네.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또 이제 또 한편에서는 이제 저도 검사를 해봤지만 수사라는 것은 죄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없어도 받으면 그 기분이 자체로 나쁘죠. 굉장히 그렇죠. 기분도 좀 하고 네. 이게 압박이 그 자체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기 일도 좀 하기가 제약에 걸리고 그러니까 와 내가 특검을 받는다고? 내가? 그러면 이게 참 솔직히 뭐 부담이 아예 없느냐라고 하면은 뭐 근데 나는 조금 있는 건 이거를 사실이에요. 국민의힘이 그렇게 걸고 넘어진 이유가 한동훈이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겠죠. 던졌는지 네. 아니면 국민들의 인식 속에 제보한 것을 공작했다. 그 프레임을 씌우려고 계속 세뇌를 시키려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지 예.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아무리 나쁘게 생각해도 제보 공작이 아무리 나쁘게 최악으로 생각했을 때 그게 뭐죠, 근데? 그러니까 최악이 제보 공작을 아무리 나쁘게 그쪽에서 생각하려고 주장을 해도. 하는 거는 네. 제가 민주당하고
사전에 입을 맞추고 짝짝꿍 해가지고 이거를 터뜨렸다. 터뜨렸다. 터뜨리고 제보하고 이제 막 제가 이제 한편에서 이제 제보자로 나가서 막 떠들고 네. 또 민주당에 와서도 막 떠들면서 정치 공세를 한다. 저는 라는 것 설령 같아요.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아니지만 설령 그렇게 하는데 그게 뭔 잘못이지?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들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그 고발 사주 사건이라고 있었죠. 그렇죠. 그거랑은 완전 그거는 다르죠. 문제지. 왜냐하면은 고발을 사주한 사람이 검찰이잖아요. 그렇죠. 국가기관 공무원이 네. 국가의 공무원이 그렇죠. 야, 내가 수사를 하니까 고발해 줘봐. 네. 내가 들어가 수사할게. 이거잖아요. 그 제가 만약에 뭐 이걸 제보를 한다에 무슨 특검에 제가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수사를 하거나 하면은 뭐 그건 문제가 될 수도 예, 있겠지만 예, 예. 저는 그냥 민간인이란 말이에요. 완전 다르죠. 고발 사주는 검찰이 검사이기 때문에 알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고소장을 대신 써줘가지고 그래서 써줬죠. 그 정치 그리고 선거에 개입하려고 하는 사건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잘못된 거지. 이거는 잘못된 건데 그러니까. 뭐 사인인 뭐 저는 있는 정보를 그냥 제보해서 이거 수사해 주세요 그렇죠. 한 거거든요. 네. 방송국에 네. 제보를 하든 민주당에 제보를 하든 아니면 뭐 국힘에 제보를 하든 그건 뭔 그렇죠. 잘못이에요. 이제 그게.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이 있는데 네. 거의 뭐 다 아는 뭐 권익위, 수사기관, 공수처 다 포함되고 거기에 국회의원도 있어요. 네. 국회의원한테도 제보를 해도 공익신고자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국회의원한테 신고를 한 적이 없고, 네. 예, 공수처에다가 했죠. 네. 네. 예, 그러니까 뭐 사실 그런 왜 이런 주장을 할까? 약간 어떻게 보면 엑스볼 네. 약간 그런 건데 이제 뭐 하여튼 그래도 뭐 예, 잘 되겠죠. 뭐 여러 가지로 그리고- 저는 꺼리낄 게 없으니. 네. 그리고 이제 최병 관련된 여러 그 보도들이 계속 있어 오더라고요. 그 임성근이 해병대 사령부로 김계한 찾아갔다 2번. 예, 예. 그 소식도 들려오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화 내용이라든가 증거인멸 정황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이런 맞습니다. 박은정 의원 네. 지적도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하나씩 드러나긴 드러나요 지금 맞습니다. 보면. 그리고 또 저기 오늘 그 해병대 예비역 연대에서는 임성근 댓글팀 음. 고소장을 제출을 했습니다. 예, 그 드러났던 뭐 사촌 검사도 예, 검사. 있고 예. 뭐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로 막 허위 주장이라든가 유가족을 심지어 모욕하는 그런 말들을 해가지고 이제 여론을 막 이상하게 몰고 가려고 했던 것들 그런 걸 포함해서 고소장을 제출을 했고요. 수사가 네. 되길 바라고. 그리고 약간 좀 한동훈 대표가 무슨 생각일까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이것도 있더라고요. 자기 당을 설득하려 그러는 거 아니냐. 나도 열심히 하고 있다. 아니 그러니까 제보 공작까지 넣어가지고 하면은 자기 당- 국민의힘 네. 의원들이 받아줄 수 있을 국민의힘 거다. 의원들이 좀 설득이 되지 않을까. 자기는 김건희 네. 때문에 이거 해야 하는 아니 김건희 때문이 아니라도 최병 건은 이거 그냥 넘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자기가 뱉어놓은 게 있으니까 예, 예, 해야 하는데 그렇죠. 뭔가 관철은 해야 하는데 거기에- 제보 공작을 끼워 넣어야 국민의힘 의원을 설득할 수 있을 네, 것 그리고 같다. 본인도 영이 서고 그리고 또 속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통령을 살짝 이제 뒤로 좀 매기는. 예. 근데 저는 이 최혜병 사건은 대통령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무조건 거부권 행사할 것 같거든요.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걸로도. 자기 당을 설득을 해서 예. 통과를 시키더라도 근데 거부권을 행사할 그렇죠. 것 근데 같은데. 다만 설령 이제 한동훈 대표가 자기 당 의원들 몇 명 설득해서 만약에 합의 처리를 한다면 특검법을 그러면 대통령 거부권 예. 행사하기 쉽지 않지. 예. 그러니까 그래서 여야 대표 25일 날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이재명 대표하고 한동훈이 만나서 합의를 만약에 봤다. 네. 이따 전현희 의원 나오면 그 얘기 다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탈표가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거부권 행사할 때. 뭐 그래도 이제 뭐 친윤계 의원들 일부는 반대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예, 여당 대부분이 만약에 찬성을 해서 처리가 됐다면 그거 거부권은 과연 할 수 만약에 있을까 거부권 대통령이? 행사에서 제 의결이 돼버리면 200석, 예. 200표가 넘어가면 200명이 넘어가 버리면 그거는 거의 진짜 내임덕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명분이 없잖아요. 여당에서도 찬성한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네. 행사한다? 음. 그러면 조선일보 이런 데도 다 깔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됩니까? 공수처가 수사 결과를 발표할 가능성 없습니까? 특검 논의 들어가기 전에? 제 생각인데요. 예. 공수처는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수사를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안 끝날 겁니다. 그냥, 수사. 그냥 계속 그냥
끌고 예, 간다. 왜 그러냐면 통신 수사라는 것은 수사 초기에 하는 거예요. 거의 1개월 안에 다 끝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대통령 통신 기록을 최근에 확보했다는 것이 엄청난 뉴스거리가 됐어요. 그렇죠. 근데 와 거기서 어떤 분은 공수처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저는 통신 기록을 1년 만에 확보를 했다고? 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음. 그건 마치 수학 공부를 해야 되는데 수학 정석 다 풀기로 했는데 이제 집합 다 풀었다 막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럼 이 수사를 과연 언제 한다는 언제 국방부 가고 대통령실 수사를 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 제 생각에 그것보다 박정훈 대령 항명 재판이 더 빨리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용현 아까 국방부 장관 관련해서 뭐 추가하실 말씀 혹시 있으신가요? 예, 김영현 국방장관 역시 용사 누가 봐도 이게 이해할 수가 없는 인사예요. 예. 예, 결국에는 김용현 처장이 국방부 장관이 되고 싶었던 것 같고 그 바람을 네. 이루어주는 건데 그 메시지잖아요. 네. 친정 체제를 하겠다. 근데 최혜병 사건의 관점에서 본다면 기존의 신원식 장관으로서는 부족했던 거. 뭔가 대통령 성에 차지 않는 것 네. 같았어요. 왜냐하면 신원식 장관은 이 사건에 직접적으로 어떤 뭐 연관이 있지는 않거든요. 제3자예요, 사실. 그러니까 장관 입장에서도 좀 조심스럽게 뭐 터치 안 하고 그냥 약간 좀 거리를 두려는 모습을 보여왔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네. 그것이 아마 용산의 눈에는 성에 차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러니까 대통령 측근이고 어떻게 보면 이 사건에 개입되어 있다는 어떤 의혹도 네. 가지고 있는 당사자성까지 네. 있는 장관을 보내서 직접 그립을 쥐고 군사법원, 군검찰, 국방부 조사본부까지 다 장악하려는 거 아니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김용현 장관 후보자는 아까 안 나왔던 것이 본인 사단장 시절에 네. 병사 익사 영웅담 조작 의혹 그리고 부하 무고죄 고소 사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번 정권의 국방장관들은 전부 다 부하를 죽게 하고 뭐 이렇게 핍박한 전력들이 그런 의혹들이 다 있어요. 이종섭 장관 뭐 최혜병 사건 말할 것도 없고 신원식 장관도 뭐 장교 시절에 초급 장교 시절에 그 부하 사망을 은폐했다는 의혹이 있거든요. 네. 거기다 김용현 장관 후보자까지 지금 이런 이건 뭐냐면 병사가 사실 익사를 했는데 이거를 영웅으로 만들기 위해서 의로운 죽음이다 다른 사람을 구하려다가 죽은 것으로 이렇게 조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밝혀지면서 그 모 대령이 이제 징계를 받고 막 이렇게 좌천이 되고 하는데 그 대령이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고 사단장이 시켰던 거다라고 진정을 냈어요. 네. 그때 그 사단장이 김용현 처장이거든요. 근데 김용현 처장이 사단장을 무고죄로 고소해갖고 군검찰이 나서서 수사를 해서 오히려 역으로 이 대령이 실형을 삽니다. 네, 이러한 의혹이 있었던 사건이죠. 하여튼 국방장관 후보자들의 이제 계속 부하와 관련된 의혹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만 지명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참 정권의 어떤 인권 의식이랄까 부하와 하급 군인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여준달까요? 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네, 오늘 그 아침에 발표한 여론조사 꽃 결과 잠깐 살펴보고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전에 일단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이 많이 올랐죠. 물론 진보층의 응답이 좀 더 높긴 합니다. 특히 ARS는 많이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1.8% 올라서 41%였고요. 국민의힘 29.3. 그리고 이제 그건 이제 전화면접 조사고요. ARS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51.4로 거의 6.8% 포인트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5.6% 포인트 하락한 26.7을 기록했습니다. 패턴은 리얼미터도 좀 비슷하게 나왔어요. ARS 조사는. 자,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 부분에 있어서도 1.5% 포인트 하락한 전화면접 조사 25.4가 나왔고요. ARS 조사에서는 4.8% 포인트 하락한 26.6으로 20%를 기록했다라는 게 특징적이고요. 부정평가는 둘 다 70%를 상회하고 있다. 엄청난 수치죠. 자, 현안들 4가지 조사를 해봤습니다. 현안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립기념관장 그 임명한 거 김영석 씨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봤더니 적절하지 않은 임명이다라는 게 전화면접 조사에서 76.2, 적절한 임명 12.7, ARS 조사에서는 부적절 71.1, 적절 18.8로 압도했고요. 특히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39대 39.3으로 팽팽했습니다. 적절과 부적절이. 그리고 70세 이상에서도
부적절 의견이 더 높았다. 이것도 특징적입니다. 70대 이상은 되게 보수 보수적인데. 색채 아주 강해서 네, 쉽지 네. 않은데 더 높았다. 두 번째 난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최근에 사도광산 관련해서 함프리아드 등재 반대에 자폭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되지 않는다. 이 강제성 표현 빠진 것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이 발언에 공감한다라는 의견은 21.8, 전화면접조사 공감하지 않는다는 건 69.3, ARS 조사에서도 공감한다는 건 24.8, 비공감이 67.8로 부정적 의견이 당연히 더 높게 네. 형성됐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신원식 장관 그 임명한 거, 그러니까 신원식 장관을 안보실장 임명한 거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봤습니다. 이분이 이제 과거 대한제국이 존속했다고 해서 일제부대 행복했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라고 발언도 했었죠. 이런 역사 인식을 가진 신원식의 안보실장 기용, 임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적절하지 않은 임명이다. 76. 전화면접 조사입니다. 적절한 임명 15.4. ARS 조사에서도 69.3이 부적절, 적절은 21.4 이렇게 조사가 돼서 신원식 그리고 아까 김영석 다 네. 임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 의견이 높다. 마지막으로 이종찬 광부회장 발언에 대해서 공감하는지를 물어봤는데 이종찬 광부회장이 최근에 뉴라이트 계열 인사들이 전반적으로 그 역사 관련 기관에 임명된 걸 보고 용산의 일제 때 밀정과 같은 존재의 그림자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는데 공감한다는 게 전화면접 조사에 48.9, 비공감이 39.5 이렇게 나왔는데요. ARS 조사에서는 더 공감 의견이 높았습니다. 63.8로 굉장히 높았고 비공감은 30.8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친일 논란 네. 이 사안에 대해서 이 정국에 대해서 국민들이 뿔이 많이 나 있고 보수층 내부에서도 이건 아니다. 그렇죠. 예. 쪽팔리다.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도 좀 떨어지고 국민의힘 지지율도 떨어지고 민주당 지지율이 좀 오르는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자, 광고 하나 듣고 전현 의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광고 힘센 장어탕. 우리는 먹으면 돼. 우리는 먹으면. 저도 먹고 싶어요. 냄새가 너무 좋아요. 이거 먹으려고 저녁 안 먹고 왔습니다. 아, 저도 안 먹었는데 100% 국내산 맛통의 힘센 장어탕 4팩짜리 있고요. 8팩짜리가 있습니다. 앵콜 요청이 쇄도했던 그 제품입니다. 지난 방송 때 너무 많은 분들이 구매해 주시고 맛있다고 극찬해 주신 맛있는 장어탕이 추가 할인된 금액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100% 국내산 자포니카 민물 장어 통째로 넣었습니다. 통째로 들어있나요? 맛있어. 말 걸지 마. 10가지 약재로 비린 맛은 잡고 영양과 감칠맛은 높였습니다. 각종 야채와 신선한 우거지가 듬뿍 한 그릇 뚝딱하면 쇠해졌던 기력이 차오릅니다. 아니 우리 이거 김기현 변호사님 많이 드셔야 될 것 같은데. 맞아. 김기현 변호사 많이 먹어야 돼. 네, 기력이 맞아요. 쇠한. 네. 많이 먹고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힘들게 식당 갈 필요 없이 집에서 편하고 든든하게 드세요. 한 팩에 800g 넉넉한 3인분. 구성은 4팩짜리, 8팩짜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시영TV.com에서만 특별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장어탕 식당에서 드시면 한 그릇에 한 15,000원에서 한 18,000원 하잖아요. 비싸죠. 네, 네. 근데 요거는 네. 한 팩에 약 3인분 들어있어가지고요. 한 7,500원 정도 맞아요. 됩니다. 굉장히 싸고 맛있습니다. 네네. 이런 특가 기회는 자주 오는 게 아닙니다. 올 여름 원기 보충, 건강을 위해 지금 빨리 구매하셔서 드셔보세요. 상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박시영TV.com에서 특가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맛이 어떤가요? 이게 다 먹었어. 아니, 지금 몇 분 지났다고 다 드셨어요? 아니 이게 우거지를 많이 넣은 게 신의 한 수 같지 않아요? 김기현 변호사 어떻게 봐요? 와, 이 속이 그냥 쫙 다 같이. 편안하면서 네. 이게 이따가 저희가 그렇게 야박하지 않습니다. 이지은 위원장 드시라고 따로 거도 준비해놨습니다. 감사해요. 저도 먹고 싶어요. 냄새가 너무 좋아. 자, 네. 이제 든든히 든든하게 먹었으니까 진행 또 해야죠. 자, 코어 밀크 시즌 영상 광고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70%가 손상되어도 자각이 없는 침묵의 장기 간 건강 매일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간 건강을 위해 코어 밀크시슬을 추천합니다. 밀크시슬과 특허 원료 ELC40을 배합한 국내 유일한 건강식품 코어 밀크시슬. 매일 하루 한 알로 간 건강과 음주 후 간 해독을 한 번에. 30% 할인 이벤트 코어 밀크시슬.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네, 코어 밀크시슬 광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 건강과 음주 간 해독을 한 면에 잡을 수 있는 제품이 바로 코어 밀크시슬입니다. 70% 이상 손상되어도 자각이 없는 침묵의 장기 바로 간입니다. 간 회복과 관리가 절실한데요. 특히 간단한 음주에도 간 회복은 최소 72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네. 음주 후 하루 휴식으로 간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지은 위원장님. 네. 특별히 여러분의 간 건강을 위해 코어 밀크시슬을 추천합니다. 간 건강 대표 원료인 밀크시슬과 음주 간 해독에 도움을 주는 특허 원료 ELC40을 국내 최초로 배합한 건강식품입니다. 코어 밀크시슬 매일 하루하루 한 알로 간 건강을 챙기시고요. 음주 전후 추가 섭취로 음주 간 해독과 숙취 해소를 챙기시기 바랍니다. 30% 지금 할인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검색창에 코어 밀크시슬 이렇게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셔보셨습니까? 네, 어. 아니 근데 댓글창에 저한테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지은 위원장 술 많이 마시냐고 하잖아요. 저 안 마셔요. 술 끊었습니다. 안 마시진 않고 중요한 사람들 만났을 때 드신다 그래야지. 그렇죠? 네. 그래 술을 안 마셔도 간은 항상 보호해야 됩니다. 그럼요. 예. 예. 네. 다른 걸로도 간이 맛이 많이 가더라고요. 근데 이진우 위원장이 술을 뭐 아주 많이 드시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잘 먹게 생겼어요. 아 그래요? 그렇게 생겼어요? 분위기 메이커. 아, 잘 드실 좋은 것 같아요. 뜻으로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자, 많은 분들이 보고 싶어요 하셨죠? 전현희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박수 받아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 좀 나아지셨습니까? 목이 많이 상해서 걱정이 됐었는데. 목이 찢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생목 쓰니까 힘드시죠? 네네, 제가 이 안 되는 목소리를 쓰다가 보니까 아이고. 어저께 연설하실 때도 보면서 너무 안쓰러웠어요. 맞아요. 예. 목소리가 너무 진심이 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와, 진짜. 네. 어제 메시지는 참 좋았어요. 민주당 정신 이 얘기를 많이 강조하셨고 네, 그래서 그게 많이 임팩트가 있어서 어쨌든 전현희 후보를 응원하는 분들이 현장에 상당히 많았던 걸로 그렇게 네. 들었습니다. 김기현, 이재은 두 분은 방송 같이 한 적 있나요? 방송은 처음인데요. 네. 그냥 사석에서 잘 네. 알고 아끼는 후배들입니다. 아 그래요? 뭐 밥도 네. 많이 사줬습니까? 밥 사주셨어요. 저 떨어졌을 때 이렇게 몇 명 불러가지고 네. 이렇게 밥 사주시고 아주 네. 비싼 밥 사주셨어요. 그렇게 비싼 데인지 모르고 들어갔다가 저도 몰랐는데 사주고 나서 보니까 좀 비싸더라고요. 저희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 비싼 곳이었어요. 이러면서. 저 김기현 변호사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말 해주고 싶으세요? 힘내라 김기현. 네. 제가 네. 너무 개인적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네. 이게 그러니까 전당대회 선거 운동을 하시는 도중에도 이제 저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그때 제가 이제 뭐 이런 여당의 공격이나 이런 걸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이제 많이 이런 걸 도와주시고 전직 권익위원장이시기도 하니까 그래갖고 막 찾아오셔가지고 저한테 막 제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격려와 조언과 이런 것을 아끼지 않아 주셔서 제 개인적으로는 마음속으로부터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한 표 주셨습니까? 저를 궁금한데 투표. 비밀 투표. 그래도 비밀 투표니까 이따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지은 위원장에게 한마디 해주고 싶다면 어떤 말? 네, 잘한다 이지연. 그래요? 너무 요즘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포 갑이잖아요. 네. 그게 원래 오래된 당원들이 많고 쉽지 않은 지역인데 마포 당원분들에게 이 사랑을 한 몸에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을 굉장히 장악을 잘한 것 같고 앞으로 뭐든지 잘 될 것 감사합니다. 같다. 화이팅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기현 변호사도 네. 진짜 그 어려운 결심을 했잖아요. 사실은 가까이 지내던 분들을 이렇게 이제 그 나쁜 일을 한 것을
제보를 한 셈인데 고초를 굉장히 많이 겪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고 근데 너무 정의로운 일을 하고 있고 또 아주 잘하고 있어서 제가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공익 신고를 하면은 보호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좀 이러한 보호 조치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좀 할 수 있도록 기관도 좀 찾아보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워낙 이제 씩씩하고 잘하니까 아주 네. 용감하게 그래도 잘 이겨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응원합니다. 네. 이제 어제 그 최고위원 선거 이제 마쳤는데 최고위원 선거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를 하셨어요? 저도 3위는 할 것 같고 잘하면 2위 할 수도 있겠는데 이제 3위 정도를 예상했거든요. 치고는 올라갈 거라고 확신을 했는데 본인은 솔직히 내가 예상했었다. 2등은 할 거다. 그런 생각 아니요, 가졌습니까? 저는 예상을 못했고요. 예. 뭐 4위나 5위 뭐 이 정도로 생각을 왜 했어요. 그러세요? 겸손하시다. 왜 그러세요? 네, 너무 좋으셨겠어요. 네, 처음에는 제가 시작할 때 예비 경선에도 굉장히 성적이 좋았다. 그런 얘기를 들었고 시작할 때는 2위, 3위 그랬고는 점점 좀 내려왔거든요.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었지만 어쨌든 그래서 순위 밖으로도 한번 밀려나고 그래서 좀 안 되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대의원 쪽이랑 이런 거는 ARS 또 여론조사 이쪽에서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근데 좀 보니까 나중에 이제 서울이랑 저한테 유리한 이런 지표들이 후반부에 몰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좀 그 역할을 한 것 같고 무엇보다 또 이 윤석열 김건희 정권에 대해서 저희 분노가 많은 국민들이 좀 공감을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 당원분들이. 그래서 그런 게 또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그 지역별로 순회 경선을 했었는데 저기 보시면 전현희 의원이 서울에서 17.4%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서 김민석 후보가 20.9로 1위를 했고 2위를 전현희 후보께서 17.4를 받아서 이때 이제 반전의 모멘텀을 한번 확보를 1차 했고요. 네. 서울에서 확실히 강세를 띄웠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첫 번째 원래 이제 발표는 여론조사부터 발표를 했어요. 사실 그 전에 여론조사 곳에서도 조사했었습니다만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전현희 의원이 그 중간 정도를 했었는데 그 ARS 조사에서는 안 좋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그 사이에 이제 변화가 있었죠. 두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열흘 전에 여론조사 할 때에 비해서 여론조사 곳의 여론조사 시점에 비해서 한 열흘 뒤에 7, 8일 뒤에 했는데 뭐가 달라졌냐면 딱 두 사건이 있었어요. 정봉주 의원의 파장이 있었고요. 네. 기자회견이 있었고 두 번째는 권익위 국장을 둘러싼 네. 청문회가 있었죠. 있었고, 그래서 네. 김건희 살인자 네. 하면서 막 그 세게 전현희 의원하고 국민의힘 쪽 붙었잖아요. 네. 이 두 가지 사안이 당원들의 지지자들의 뇌리에 굉장히 강렬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정봉주 의원의 지지율은 당연히 빠질 줄 알았고 그 빠진 지지가 누구한테 갈 거냐 그렇죠. 이게 이제 네. 관심이 있었는데 그런 분화된 정봉주 의원에 빠진 것도 있었지만 한편으로 전현희 의원이 그렇게 싸워주는 걸 보면서 전현희 의원을 지켜야겠다, 전현희 후보를 지켜야겠다라는 인식도 더 강하게 퍼졌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좀 맞물렸다고 봤어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딱 들으면서 전현희 의원 2등 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딱 가졌는데 여론조사를 딱 발표했는데 17.43%를 받았는데 여론조사에서 김민석 의원 19.03, 전현희 의원이 17.43으로 2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좀 밀리고 아니 중간 정도 하고 예를 들면 대의원 선거하고 ARS 투표 이런 데에 전현희 의원이 강점이 있을 거다라고 예상들을 했었는데 여론조사부터 치고 딱 나가니까 네. 이건 되겠는데 느낌이 딱 오더라고. 그런데 ARS 투표 딱 가니까 거기서 1등 하죠. 1등 한 거야. 거기서 19.62%로 ARS 투표 거는 ARS 네. 투표. 이게 이제 약간 ARS 투표는 조금 중장년층, 노년층 이런 분들 어르신들 이런 분들이 온라인 투표에 참여 못했던 분들 네.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ARS 투표는 좀 익숙하잖아요. 네. 거기 이제 대거 참여하신 것 같은데 여기서 19.62를 기록해서 1등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합치니까 권리당원 온라인 당원 투표하고 ARS 투표하고 합치니까 이제 거기서 2등을 하셨죠. 2등을 해서 14.61로 2등 하시고 대의원 투표에서는 한준호 의원이 1등하고 전현희 의원이 2등을 하셔서 골고루 지지를 다 받은 거예요. 당원, 국민 여론, 그다음에 대의원 다 이렇게 골고루 지지를 받아서 2등을 하셨습니다. 당연하다라는 후로 고개를 끄덕. 아, 당연한 건 아니고 이게 당원분들이 정말 현명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집단 지성의 힘이 정말 무섭다. 이번에 전당대회를 보면서 그런 걸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저는 의원님이 이렇게 다니면서 연설하시고 이런 걸 보면서 되게 일단 진정성이 많이 느껴졌었는데 사실은 그 진정성이라는 게 뭐 그냥 느낀다고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보면서 그 진정성을 느끼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의원님은 그 전에 이제 권익위원장 하시면서 윤석열 대통령 된 이후에 탄압을 받고 그거를 이겨나가는 과정들에서 이제 당원들이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을 한번 했었던 것 같고, 근데 꿋꿋하게 또 그들을 또 다 공수처에 고발하시고 이런 과정이 있었고, 또 이번에 또 그 권익위 국장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그것까지 이제 그 서사가 쭉 다 이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원들의 마음을 정말 사로잡은 것 같아요. 사실 전현희 의원도 보니까 네거티브 공격 엄청 당했더라고. 저도 뭐좀 말도 안 되는 공격들이 네. 굉장히 많았던데 상당히 심했죠. 네. 응. 그러니까 아까 초반에 순위가 높았는데 이게 미끄러진 이유가 이제 그 사이에 한 달 사이에 별 제가 뭐 나쁜 일을 한 게 없잖아요. 네. 그리고 뭐 특별히 제가 지지율이 떨어질 이유가 없는데 이 마타도어가 흑색 선전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괜찮겠지 했는데 이 온라인 투표다 보니까 온라인상으로 정말 이게 광범위하게 순식간에 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때문에 고전을 했고 계속 지지율이 좀 빠졌는데 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방어를 하고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진정성을 좀 믿어주고 그게 이제 오해가 좀 풀리면서 조금씩 반등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윤석열 정권, 김건희 정권에 대한 저의 이제 그 포효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게 이제 많은 공감을 얻고 그래서 좀 반등을 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그 네거티브 공격을 하나도 못 봤거든요. 네. 몰랐는데 네. 의원님이 그거 다 거짓말이니까 믿지 말고 나의 진심을 믿어달라 하는 그것만 봤어요. 그래서 진짜 네. 뭐. 네. 네. 나 뭐가 있긴 있구나. 네.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저는 사실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대부분 많이 퍼져 보셨다고 있더라고요. 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네. 근데 그런 거는 보면 저 같은 사람이야 뭐 그런 거 보면은 뭐 그냥 깜도 아니다. 아니라고 예. 넘기겠지만 근데 계속 보다 보면 그거에 또 넘어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아, 있거든요. 그래요. 네. 예, 그걸 노리는 믿어버리는. 거죠. 뭐. 예. 그래가지고 상당히 좀 걱정이 되셨고 근데 걱정은 최종적으로는 크게 안 한 것이 이제 전현 의원님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진정성이나 이런 거 면에서는 이제 다른 후보님들 중에 거의 최고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항상 왜냐면 일이 아까 표를 이력이- 줬냐 했을 때는 약간 얼버무리더니 지금 와서는 상당히 아니, 표 안- 들이댑니다. 들이대. 안 준 게 미안해서 지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에서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제 약자나 제보자를 보호해 주시는 것도 그렇고 약자를 항상 위하시는 것도 그렇고 계속 어려운 데서 도전을 계속 해오셨잖아요. 정치 역정을 보면은 그런 점에서 보면은 뭐 결국 그런 마타도어나 이런 거에는 넘어간 사람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 의원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직접 하셨지만 저희 전당대회 우리 마포갑 전당대회 때 오셨었거든요. 이제 그때 이제 말씀도 하시고 하셨는데 원래 스타일이 막 소리 높여서 주장하고 이런 스타일이 또 아니시잖아요. 그죠? 되게 조곤조곤하게 말씀하시고 이런 스타일인데 사실은 이 전당대회에서 연설하고 이런 것들 막 분노하고 소리를 지르고 막 이렇게 격정적으로 연설하는 게 잘 안 맞았을 수도 있겠다는 맞아. 생각이 그럴 수도 들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제가 원래 이제 그런 대중 연설이 사실 약하고 그렇게 해본 적도 없고 총선 때도 그냥 조곤조곤 이제 설득하고 얘기하고 이런 스타일인데 전당대회는 이 대중들을 이제 설득하고 또 워낙 우리 후보들이
대중연설을 잘 너무 하시니까 잘하더라고요. 그걸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상대가 일단 제가 네. 그게 따라가지 않고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안 맞는 옷인데 그렇지만 또 비슷하긴 해야 되고 네. 그래서 제가 맨날 하면서 이거 좀 아닌데 그래서 어떤 때는 조곤조곤도 해봤고 네. 그런데 현장에서 역시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하는 게 호응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는 진짜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모습을 보여드릴까. 근데 마지막 날은 아무래도 민주당을 오래 지키고 민주당과 함께하는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오시잖아요. 네네. 전국의 대의원들이 네. 오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의 일단 그 민주당에 대한 진정성, 예, 오직 민주당 한 길을 걸어오고 지켜왔던 그런 이제 저의 마음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리고 또 불의와 싸워왔던 저의 이제 지난 뭐 역정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엄청나게 이제 지금 저를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좀 함께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호소를 하는 쪽으로. 네. 그래서 이제 안 나오는 목소리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날 진짜 울컥했다, 울었다 네. 이런 분들이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전체 전당대회 과정에서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이런 거 있으세요? 전당대회에서 이제 그날 제가 그 마지막 전당대회 연설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사실 그 영남 출신이잖아요. 네. 그런데 부울경 이 전당대회에서 제가 그때 상위권에 있다가 그때부터 미끄러졌거든요. 그래서 그때 5위, 6위로 그 미끄러졌어요. 그러면서 순위가 내려갔는데 그때 굉장히 좀 많이 좀 힘들었죠. 심리적으로. 네, 제 네. 고향에서 그러게요. 다른 분들은 다 호남 출신이면 호남에서 밀어주고 뭐 네. 전북 출신이면 전북에서 밀어주고 이런 패턴이 있었는데 저는 기대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정말 바닥을 친 거죠. 그래서 이게 왜 이러지 그러면서 고향이 나를 버렸나 이런 생각을 좀 충격을 받았는데 근데 이번에 영남 출신 후보자분들이 너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좀 영남 그런 예를 들면 전현희 의원, 이현주 의원 다 영남 네. 쪽인데 별로 안 높게 나왔어요. 부산 네. 영남 쪽에서. 네. 오히려 호남 출신이 좀 더 예. 표를 많이 받았고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광주 전남에 가니까 오히려 이제 그쪽의 분들이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광주의 어떤 어르신 한 명이 저를 보고 당신은 호남의 정신, 민주당의 정신을 상징하는 뿌리다. 그래서 당신이 꼭 최고위에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너무 저는 감동스러웠습니다. 영남 출신인데 호남에서 또 광주에서 그런 말씀해 주셔서 그리고 서울에서 또 서울시 호남 향후회에서 저를 지지를 해 주셨는데 그 지지가 당신이 불의와 맞짱 떠서 저항하고 싸우는 것이 호남 정신과 맞닿아 있다. 당신은 꼭 최고에 들어가서 윤석열 정권과 싸워야 된다. 이러면서 지지선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호남에서 저를 굉장히 많이 지지하고 힘을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 네. 이게 민주당이 이제 정말 전국 정당이 되는구나 또 이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지금 김찬희 님이 전현희 의원이 연설 보고 매번 울컥했다고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 시켜주세요라는 응원의 댓글 주셨고요. 김파란 님도 연설이 정말 애잔하고 가슴에 와닿았습니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뭐 세게 안 해도 메시지에 대한 전달이 있는 거니까요. 예. 그런 의견들이 나왔고요. 제가 또 우리 김민석 최고위원님이 연설 정말 잘하시잖아요. 네. 정말 잘하죠. 이분은 대중 연설에 진짜 예. 거의 황제급 소름 끼쳤어요. 진짜 너무 들으면서. 잘하시는데 네. 제가 항상 그분 뒤에 하거든요. 맞아. 그래서 야, 이 진짜 조용필 번호 잘 뽑아야 하는데. 조용필 나오나 뒤에 노래 부르라 이런 처음부터 전당대회 내내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야, 진짜 번호를 정말 잘못 뽑았다. 이런 분에게 그 뒤에 적응하라고 하면 너무 비교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참 많이 힘들었다는 거. 이제 대회가 끝났는데 수혜 한마디 해주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진짜 우리 당원분들이 현명하시다. 음.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이제 다니면서 당원들을 만나니까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걸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겸손해지고 겸허해지고 야 정말 이런 분들이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있고 또 우리를 이렇게 격려하기도 하고 때로는 비판하기도 하구나. 그래서 진짜 잘해야 되겠다. 그리고 당원들과의 소통이 정말로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의원님 저기 후원 계좌는 없습니까? 후원 계좌 있습니다. 좀 후원이 지금 후원금이 안 차가지고 저기 떠 있네요. 네. 301-0343-8643-91 네, 전 의원 농협입니다. 농협입니다. 농협 301-0343-8643-91 농협 계좌입니다. 전 의원 후원하실 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이후에 저 이야기들 좀 나눠봐야 하는데 그 전에 광고 하나 하고 본격적인 토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광고할 제품은 인터넷 비교원입니다. 영상 광고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 아직도 친구들이랑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인터넷 가입 시 47만 원. 고민은 그만. 지금까지 이런 인터넷 가입 업체는 없었다. 여기 김영석의 인터넷 비교원이 있습니다. 유심 변경 시에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물론 이 모든 게 설치 당일 지급됩니다. 인터넷 비교원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지인에게 홍보해주세요. 본인 추천을 통해 가입한다면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인터넷 TV 설치 정수기 렌탈을 전문으로 하는 인터넷 비교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비교원은 2001년 시작했습니다. 23년 된 업체고요. 13년 이상 베테랑 상담원이 근무하고 있어서 개인 상황에 알맞게 현금 혜택은 올라가고 인터넷 요금은 내려가도록 설계해 주고 있습니다. 인터넷 가입 시, 인터넷 TV 가입 시 최대 48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다 해서 총 78만 원의 최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인터넷 가입 시 유심도 변경을 하면 최대 30만 원 추가 혜택 또 있습니다. 누적 가입자가 무려 59만 명 이상이고요. 2024년 6월 기준 현금 사은품을 983억 이상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당일 설치하고요. 당일 혜택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3초면 요금 계산이 바로 끝납니다. 365일 언제든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통신설비 유지보수 대리점을 별도 운영 중에 있고요. 인터넷 당일 설치 및 당일 사은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인이 함께 가입하면 신세계 상품권 5만 원을 추가 혜택 드립니다. 지인이 가입한 만큼 무제한으로 받을 수가 있고요. 보증보험 8억 이상 가입한 회사로 튼튼한 법인 기업입니다.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거나 유튜브 하단 링크 클릭하셔서 3초 견적 확인 후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베테랑 상담원이 바로 내일 전화 드릴 겁니다. 통신비 절약 하려면 인터넷 비교원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김규현 변호사 요즘에 이사한다며 아, 예. 인터넷 비교원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한번 전화해 보겠습니다. 네, 쌉니다. 예. 통신비 절약하셔야지. 예. 자, 의원님, 그 저쪽에서 국민의힘 뭐 대통령실에서 의원님 세게 걸던데 제명 촉구안, 의원 제명 촉구안도 제출하고 대통령실에서도 공식 사과를 촉구하고 굉장히 세게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 김건희 살인자 이렇게 발언했던 내용 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요. 맥락을 좀 설명해 주시고 어떤 입장인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그날 그 법사위에서 의사 진행 발언에서 그 김건희 명품백 수수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척다금지법 사실상 위반을 한 셈인데 왜냐하면 공직자가
그 배우자가 명품백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 신고하고 반환을 해야 된다. 법의 규정인데 그걸 지키지 않았거든요. 징역 3년형에도 가능한 매우 심각한 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권익위가 사실은 무혐의를 내릴 수가 없는데 그 윗선의 이제 이런 수뇌부의 결정으로 무혐의 결정이 났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걸 담당하는 권익위 이번에 이제 사망한 국장이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생전에 그 김건희의 디올백 수수에 관해서 수사기관으로 보내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또 무엇보다도 용산에 직접 가서 현장 조사를 하려고 했었어요. 네. 근데 용산에서 이걸 거부를 하고 수뇌부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실상 무혐의 결정을 내리면서 그 과정에서 이분이 굉장히 강직하고 또 부패 방지 업무에 자부심이 많은 그런 분이셨죠. 뭐 어떻게 보면 박정훈 대령 같은 그런 분이죠. 그런데 그기에 이제 자신의 소신과 원칙이 좌절이 되고 수뇌부의 그런 이제 결정에 대해서 심리적 갈등, 압박 이런 걸 많이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불행한 이 선택을 했는데 제가 있을 때 권익위에 있을 때는 권익위에 제가 이제 위원장 있을 때 저를 견제를 하려고 부위원장 3명을 이제 윤석열 정권에서 다 임명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검사 출신, 뭐 인수위 출신, 판사 출신 이런 분들로 포진을 했는데 저를 견제를 하려고 그 직원들과의 소통을 차단을 하면서 항상 이 부위원장들이 용산과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산에 가서 용산의 지시를 받고 또 권익위 내부회의를 용산에 보고하고 또 저를 뭐 감시하거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용산과 보고하고 그래서 제가 위원장으로 있을 때 이 부위원장들이 권익위의 업무 중요 업무에 관해서는 대부분 용산과 협의를 하거나 용산의 업무 지침을 받는 것을 제가 그때 목격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 김건희의 디올백 수수와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안에 관해서 이 분명히 용산과 그 결정에 있어서 소통이 있을 것이라고 제 경험에 의하면 추정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실무 책임자들 국장급도 용산에서 계속 부르고 또 지시하고 이러는 식으로 업무를 했거든요. 그래서 용산의 직간접적인 이런 압박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용산을 직접 현장 조사를 이 국장이 소신껏 아마 윗선에 컨펌 없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용산에서 이제 안 된다, 현장 조사 안 된다고 거부를 했다는 게 MBC 뉴스에 나왔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그 이제 조사를 하려고 했던 실무 책임자가 이분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안 권익위 수뇌부에서 이분에게 어떻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뭔가 압박이 있었을 가능성, 왜 용산에 가서 조사하려고 했냐. 이런 식의 압박과 용산의 압박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권익위 직원들 얘기에 따르면 좀 인사상의 그런 불이익을 암시하는 이런 것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분이 겪었을 심리적 고통 그리고 또 이 용산 최고 권력을 대상으로 하는 그 내용을 수사라고 그 공직자가 주장하는 거는 그는 정말 대단한 용기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네. 제가 권익위원장으로 있을 때도 기관장인 장관급 기관장이 제가 용산이나 이 주변에서 느꼈던 이런 압박 이런 거는 정말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온몸이 긴장이 되고 정말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당하는 것 같고 뭐 두려움 이런 게 이루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정도를 느꼈는데 그냥 이 상명하복의 그 위계 질서에 있는 공무원이 느꼈을 그 심리적인 압박, 고통 그건 정말 어마어마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런 안타까운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진상을 규명하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 책임을 규명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이제 법사위에서 이 고인의 죽음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그런 이제 또 법사위의 그 권익위
김건희 윤석열에 관한 3자 특검법이 이미 이제 있으니까 최혜병 특검처럼 청문회를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자라는 얘기를 조곤조곤 하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국힘의 송석준 의원이 그 말 중간에 뭐 김건희 윤석열 얘기가 나오니까 그냥 막 벌떡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맥락 없이 이 김 국장의 죽음에 제가 평소에 김 국장을 괴롭혔다. 당신이 오. 김 국장의 죽음에 죄가 없느냐. 네. 당신이 그런 말 할 자격이 없느냐. 뭐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하면서 마치 제가 김 국장을 죽였다는 식으로 저한테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제가 발언하는 도중에 끼어들어서. 그래서 제가 그 정말 이 김 국장만 생각하면 제가 너무나 아끼고 존경하던 그런 분인데 그런 분의 죽음을 저런 식으로 폄하를 하고 뭐 저한테 덮어 씌우는 거는 참을 수 있는데 고인의 죽음을 그렇게 폄훼하고 그렇게 모독하는 거는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원인은 결국은 김건희 윤석열의 청탁금지법 위반 조사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격분해서 그런 발언을 하게 됐죠. 네. 맥락은 그런데 네, 네. 잘하셨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국힘이 교묘하게 이용을 하는 거예요. 프레임 전환, 국면 전환. 지금 온 국민이 김건희 윤석열의 청탁금지법 위반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든 네. 무혐의 결정, 수뇌부의 무혐의 결정에 저항하든 그 국장의 안타까운 죽음. 그러니까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누가 왜 이 국장을 죽음에 이르게 했는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제가 그래서 이게 최혜병 사건이랑 너무 유사한 게 최혜병도 그 사단장에 뭔가 대통령에 잘 보이려고 그 이 젊은 우리 최혜병을 그 물 수중 수색에 내몰아서 그 정말 그 굉장히 위험한 폭우 속에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안타까운 희생이 있었는데 그 희생을 덮고 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구명 로비가 있어서 수사 외압을 행사하는 대통령실 그것을 덮는 그런 게 이제 지금 최혜병 사건의 본질이 아니냐. 그래서 이걸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밝혀내자 이러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사안도 결국은 대통령 최고 권력에 관한 범죄 행위를 덮으려는 권익위의 수뇌부와 네. 그리고 그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려는 대통령실과 국힘. 왜냐하면 대통령실과 국힘은 지금 이 사건이 야당 때문에 일어난 거다. 야당이 이걸 정쟁으로 만들어서 김 국장이 거기에 괴로워서 돌아가신 맞아요. 거다. 아이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완전히 프레임 전환한 네.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송석준이 저한테 하는 것처럼 저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실과 용산의 김건희와 윤석열의 책임을 지금 벗어나려고 지금 그런 프레임으로 있다고 네.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저에 대해서 그러니까 막말 프레임으로 하면서 저만 공격하면 지금 대통령실의 그 책임에서 벗어날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 본질은 국민들이 이미 알고 있다 그럼요. 생각하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최혜병 사건처럼 좀 더 집중해서 용산의 책임을 물어야 되는 그런 지금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그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성실하고 강직한 공무원을 그러니까 이 사건 최혜병 사건 같은 경우에는 박정훈 대령을 불이익을 주는 거고 그 네.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죽게 만든 거고 정말 뭐 제가 세관 마약 네. 사건에서도 지금 맞아요. 막 백혜령 예, 경정에 백혜령. 대해서 음해를 하고 있고 지금 자천시키고 뭐 하는 제보한 것처럼. 사람이 잘못이라고 저도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메신저를 네. 공격하고 너무나 뻔뻔한 거예요. 도둑이 칼을 들고 이게 어떻게 보면 방귀 낀 사람이 성을 낸다고.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건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되고. 또 그래서 제가 시원하게 우리 말씀 김기현 잘 변호사한테 동병상련을 느끼는 게 최혜병 사건에 있어서 메신저로 공격당하는 우리 김기현 변호사랑 조금 차이는 있지만 저도 이 김 국장 사건에 대해서 메신저에 대한 공격 그러면서 본질을 덮어버려요. 지금 우리 최혜병 특검법 국민의힘에서 받겠다고 한동훈 이제 대표가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제보 공작까지 특검법에 네. 넣자. 네. 이 전형적 메신저 공격이거든요. 네.
본질을 이렇게 이제 흐리고 지금 김건희 특검 이 디올백 수수도 똑같아요. 이게 그 최재형 목사랑 서울의 소리 기자에서 그렇죠. 네. 이것도 제보 공작이다. 네, 네. 그러면서 그 사실상 김건희가 그 명품백 수수만 하지 않았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모든 사안을 그 본질은 싹 숨겨버리고 맞습니다. 그 마치 최재형 제보 목사. 공작 맞아요. 최재형 그리고 목사. 거기에서 거기에 대해 분노한 저에게 막말 프레임을 씌우면서 네. 본질은 온데간데 없이 그 주변부만 이제 부각을 시키면서 대통령 부부를 쏙 숨기려고 하는 이 정말 어떻게 보면 이건 공작이죠. 이거야말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속지 말고 본질을 이 달을 가리키며 손가락을 보는 게 아니라 달을 보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우리 같이 힘냅시다. 화이팅. 일승입니다. 네. 정말 대통령 부부가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주변을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거 누가 비판만 하면은 니는 잘했어. 너 때문이야 오히려 막 그러니까요. 이러는 거잖아요 네. 지금. 자, 지도부 회의, 지도부 과제에 대해서도 조금 짚어보려고 하는데 오늘 이제 첫 번째 최고위 회의 하셨죠? 내용은 네. 좀 봤습니다만 오늘 어떤 내용 좀 강조했습니까? 어제 이제 지도부에 선출이 됐잖아요. 네. 끝나자마자 7시부터 최고위원 회의를 했습니다. 아, 저녁 7시에. 네, 어제부터? 어제 저녁. 아, 저녁 오늘 7시. 아침에 한 게 아니라? 네, 어제 저녁 7시에 첫 번째 예. 최고위 회의를 했고 거의 10시 넘어까지 했어요. 그래서 도시락 먹으면서 정말 진짜 아주 당 대표님 빡세네. 열심하게 일하는구나. 아니 일 제대로 시키네. 다 지치셨을 다 텐데. 지쳐가지고 네. 얼마나 그 한 달 반 동안 그 맞아요. 정말 죽음의 레이스를 했는데 그 끝나고 집에 가서 좀 쉬라가 아니라 바로 이제 불러서 대표님 또 진짜 빡세네요. 최고위 회의를 하고 그리고 또 오늘 아침 일찍 현충원에 현충원 가서 네. 참배를 하고 국회에 와서 최고위 회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빡세게. 보니까 네. 인선도 오늘 했던데요. 네. 이해식 비서실장 기용하고 이제 그걸 논의하는 최고위 회의를 했죠. 인선 논의. 조승래 수석대변인 네, 임명. 네. 사무총장 김윤덕, 진성준 정책위원장은 유임된 걸로 네. 천준호 전략기획위원장 인선이 됐고 저는 어제 저녁에 이제 최고위에서 다 논의를 이제 했습니다. 정책위원장은 조금 고민이 됐을 것 같아요. 종부세, 금투세 문제 때문에 일각에서 이제 혹시 교체되는 거 아니냐. 뭐 저도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유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후에 종부세, 금투세에 대한 민주당 입장이 어떻게 나올지는 의총이나 뭐 이런 게 뭐 좀 할 것 같은데 아무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일단 그 문제는 민주당 내에서 그런 정책에 관해서는 좀 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게 맞다. 그리고 또 정책을 하시는 분들은 좀 더 자기 소신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민주당의 다양성 이런 걸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 이런 이제 전체적인 판단이 있었고요. 네. 정책위 의장의 입장 자체가 민주당의 입장은 아니니까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서로 찬반 토론을 하고 또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해가는 그런 것이 건강한 그 민주당의 모습이 될 수 있다. 이런 전체적인 네,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네. 그리고 이제 지명직 최고 누가 될 건가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관심거리인데요. 되게 이제 지역을 안배하거나 뭐 세대를 안배하거나 뭐 노동을 배려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자치분권 지방 단체장들 자치단체장들을 임명하거나 또는 뭐 낙선자 중에 또 임명하는 경우도 있었죠 과거에. 아직은 논의가 이루어진 건 아니죠. 그 논의는 시작은 했는데 아직 네.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이게 주로 이런 경우에는 당대표 의중이 좀 많이 작용하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외부에서 봤을 때는 네. 대표님이 이 당직 이런 경우에는 그냥 딱 지명을 하고 본인이 원하는 이런 사람들을 지명할 줄 알았는데 네. 정말 치열한 토론이 있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어제 당직을 임명을 할 때도 저희들이 이제 좀 논의를 할 때도 여러 분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내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치열한 토론을 해가지고 이런 분이 좋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임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명직 최고도 일단은 임명을 할 것인지 지금 왜냐하면 지난번에 임명된 지명직 최고들이 임기가 좀 짧잖아요. 네, 저는 3개월 예, 정도 그래서 그분들을 다시 좀 그대로 갈 건지 아니면 또
또 배려를 할 때 지역을 할 건지 방금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안배를 할 건지 이런 게 일단은 화두에는 올랐고요. 네. 정해지진 않았는데 아마 이것도 치열한 토론을 거쳐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통 대표님께서 먼저 얘기하라고 하고 쭉 들으시는 네, 스타일이세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어제 오늘 목격한 바에 따르면 목격한 바. 원래 이 집단 지도 체제가 아닌데 단일성 지도 체제인데. 근데 상당히 토론이 아주 활발하게 되고 예. 뭐 저도 의견을 이렇게 개진을 했는데 예. 뭐 제 의견이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예. 대표님 생각에 대해서 아, 그건 또 이런 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그런 게 또 받아들여지고 굉장히 민주적이고 네. 활발한 토론 끝에 이 결론을 이렇게 내가는 과정이 굉장히 이 민주당이 또 지도부가 네, 아주 네. 성숙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한동- 수권 정당으로서 자격이 있다는 아,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한동훈 만나는 거 결국 정해졌어요. 25일 날 네, 3시로. 네. 이재명 대표하고 분명히 이제 민생 현안들은 뭐 여러 가지 나올 것 같은데 개혁 입법 관련해 특히 이제 최혜병 이 특검법이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뭐 좀 성과가 있을까요?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도 뭔가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과 좀 약간은 대통령을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조금은 차별화하려는 그런 이제 욕구는 있을 거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 최혜병 특검이 저희들이 청문회를 해보니까 결국은 이건 대통령을 겨냥을 하는 거거든요. 청문회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정황이 대통령실의 이 수사 개입 의혹, 직권 남용 의혹 이것이 결국은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특검으로 이루어지면 결국은 이것이 어쩔 수 없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보면 탄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인식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시절 이걸 이제 제3자 특검은 받겠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지만 대표가 된 지금에서 그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의식해서 이거를 받기는 매우 힘들다. 그래서 이미 한동훈이 자신이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네. 특검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얘기가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우리 제보공자 제보공자. 이런 거를 넣어야 된다. 그러면서 본질을 흐리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얘기는 받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뉘앙스고 결국은 이게 사실 그 한동훈 얘기처럼 하려면 국민의힘에서 특검법을 발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특검법을 발의를 하고 민주당이 이제 발의한 특검법과 서로 이렇게 협의를 해서 뭐 절충안을 내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법은 내지 않으면서 계속 입으로만 이것저것 핑계를 대거든요. 그 말은 못하겠다는 얘기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걸 이제 통과시키려면 국민의힘에서 흔들리는 지금은 4명이 지난번에 흔들렸고 네. 6명을 이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담에서의 뭐랄까 성과랄까요? 아니면 뭐 결론이 어떻게 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민주당에서는 정말 양보를 해서 한동훈이 처음에 주장한 제3자 특검법 물론 이제 대법원장 추천을 받을지 안 받을지 아직 우리가 입장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거 한번 절충해서 논의를 해보자. 그런 정도는 민주당이 양보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랬더니 이게 이제 될 것 같으니까 한동훈이 새로운 이제 제보 공작 이걸 넣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서 이건 민주당이 사실은 좀 받기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김규현 변호사는 받아도 된다는 표정인데. 저를 던지겠습니다. 김정대 이제 전 의원님도 네. 그냥 제보 공작 좋다. 그것도 넣으면 그냥 내가 가서 조사 받겠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제 거기에 우리 두 분이 뭐 그런 입장이라면 민주당도 좀 더 전향적으로 한번 이거 협상의 카드를 하나 또 그 갖고 있는 거죠. 부분도 네. 전 제가 사실 뭐. 보호해주고 싶어가지고 예. 네 그런 언제 부분이 특검 있었는데 받아보겠습니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들은 그게
그 검사 시절에 특검 하는 줄 알아. 특검으로 임명된 줄 알아. 그래서 그렇죠. 특검을 한번 해보는 줄 알았더니 특검을 이런 받는. 식으로 자, 그 앞으로 포부 한마디 해주시죠. 지도부 이제 들어가셨는데 어떤 일에 좀 주력하고 싶으신가요? 그 말씀 드리기 전에 하나 네. 빠뜨린 게 예. 국민의힘이 저를 국회의원 제명 결의안을 108명 전원 음. 이렇게 국회에 제출했잖아요. 그러면서 기사가 거의 수백 개가 수십 개 정도 하여튼 엄청나게 기사가 막 네. 도배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나 제명되나? 그런 생각이 살짝 들었는데 국민의힘이 이제 기사들이 보면 전현희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제 분열하다가 똘똘 뭉쳐서 전원 제명 결의안을 냈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민주당이 전당대회 이제 바로 직전에 그 송석준 아까 송석준이요. 송석준이 사실은 이걸 어떻게 보면 도발을 했거든요. 네. 저한테 당신이 이 어머. 고인의 죽음에 책임 거 있잖아, 아니냐. 제지했잖아. 저를 살인자로 먼저 이 사람이 그렇죠. 예. 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 송석준에 대해서 민주당 170명 네. 전원 명의로 송석준 제명 결의안을 네. 저희들이 냈습니다. 네. 네. 근데 기사가 네. 몇 개나 안 좋아하세요? 안 나왔어요? 기사가 그 기사 보셨어요? 저는 봤어요. 봤어요. 예, 저는 찾아봤어요. 네. 네. 예. 봤는데. 찾아서 보면 네. 한두 개, 한두 개, 아. 제가 본 거 두 개입니다. 원님만큼 많이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예. 한두 개, 세 개 정도 기사가 났는데 국민의힘이 108명이 저를 제명 결의안 낸 게 완전히 도배를 했는데 저거는 딱 두세 개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걸 보면서 진짜 언론이 기울여졌구나. 네. 이렇게 편파적일 수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이 그래서. 먼저 얘기를 했는데 이걸로도 청문회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다 불러가지고. 네. 그래서 질문에 대해서 제가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 이제 저희의 첫 번째 최고위 발언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최고위에 들어온 이제 목적과 사명은 이 윤석열 정권 빨리 조기 종식시킨다. 그래서 법사위에서 윤석열 정권의 헌법과 법률 위반을 따박따박 찾아내고 이것을 최고위에서 국민들에게 알린다. 그것이 저희 역할이다. 그래서 이런 역할하고 이것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될 것이고 거기에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사실 정책 전문가인데 이게 더 시급한 일이라 앞으로 당분간은 윤석열 정권과 맞짱 떠서 싸우는 투사 역할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무님이 방금 전현 의원 후원 계좌에 후원했다고 생전 처음으로. 하트. 하트.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하트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SS킴님 멤버십 가입해 주시고 슈퍼챗 1418 TPWHD님 아까 이재은 위원장의 AI 네. 정치 토크에 감동받아서 새로운 시도라고 10점 준다고 슈퍼챗 보내주셨고요. 자 끝으로 마무리 발언 한마디씩 하고 마무리 지어야 할 것 같고요. 내일 방송 소개하고 마무리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최강신박 코너죠. 최강욱 의원과 신유 변호사 함께 진행합니다. 내일 7시에 시작을 하고요. 자 끝으로 세 분 한마디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현 의원님 먼저 말씀 주시죠. 네, 이번에 당원분들께서 또 국민들께서 저를 최고위로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윤석열 정권이 저를 죽이려고 하는 만큼 아마 함께해 주시는 게 저한테 큰 힘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신 한 표가 저는 제가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 쏘는 불화살이 될 거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윤석열 정권에게 불화살을 쏘아서 반드시 조기 종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규현 변호사님. 네, 제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원들 집단지성이 만들어낸 최고의 결정체가 이번 제 지도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진짜 대국적이고 또 민주적이고 진짜 유능해요. 전당대회 끝나자마자 막 바로 회의를 진심 최고위원들 소집해서 회의를 시키고 하는 거 보니 정말로 기대가 됩니다. 우리
전현 의원님 축하드리고 최혜병 특검법 정말 잘 부탁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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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현 위원장님. 그 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중꺽마가 있고 이제 중일마도 있다고 하는데 중전마 중요한 건 전현희의 마음이다. 하고 싶은 거 다 하시고요. 그 저는 잘 몰랐지만 어쨌든 전당대 하시면서 좀 마음에 상처가 있었거나 했다면 그거 훌훌 털어버리시고 최고위 가셔가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중전마마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예, 힘내시고요. 건강도 빨리 되찾으시고 예, 이제 뭐 좀 원래는 좀 휴식을 좀 취해야 하는데 전국이 좀 가팔라서 예, 쉬지도 못하고 바로 실전에 바로 투입되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분은 또 김기현 변호사, 이재현 위원장은 다음 주에 봐야 할 텐데 특히 AI 정치 토크 다음 주 주제가 기대가 됩니다. 전현희 위원장님 그거 못 보셨죠? 보여드리면 그 좋겠네요. 고양이로 표현된 거. 그거 마지막 그거 한번 올려주세요. 전현희 의원님. 네. 저 고양이 어떻게 되는 질문하고 응답. 네. 질문 읽어. 제가 AI한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과거 모범생 이미지였으나 정권의 탄압에 맞서며 투사가 된 정치인. 지도부 선거에서 순위권 밖으로 밀려나기도 했으나 동료의 죽음에 붕괴하는 강성 발언 등으로 높은 순위로 지도부에 입성한 정치인의 모습을 귀여운 고양이로 그려줘라고 AI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짠! 그랬더니 짠! 너무 귀엽죠? 화났어. 모범생이 화났어. 이거 경매에 붙입니다. 너무 귀엽죠. 그 옆에서 붕괴하는 하은지라는 고양이도 너무 귀여워. 막. 네. 자, 우리 그 당대표부터 최고위원까지 6분 다 이거 했거든요. 네. 이거 이제 그 관심 있는 분들은 이재현 위원장님한테 연락하시면 박시영 TV를 통해서 보시면 됩니다. 네. 확인하시면 네, 됩니다. 너무 귀엽습니다.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